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 바다일하며 살아온 이제 백발이 성성한 70대 남성입니다. 험한 바닷바람 평생을 제 곁에서 함께 맞아준 아내와 함께 늙어가며 남은 생 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죠. 고맙게도 아내와는 금술이 나쁘지 않아 자식 내보고 살았습니다. 앞에 새 녀석들 출가시킬 때에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어진 사돈네에 만나게 되어 각자 제짝과 어여쁜 새끼들 보며 다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한 녀석이 저희 나이든 부부의 마지막 남은 근심거리였는데 최근에 이 녀석까지 장가를 보내게 되어 우리 부부 이제 남은 할 일은 다 끝냈다 싶었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쇠하여 아직 기력 성할 때 남은 한 녀석 출가를 시키고 싶었다 한들 귀한 내 새끼 어디 아무 가문에나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왜요? 방금까지 신나게 떠들어대시던 거 그대로 한번 다시 해보시지요. 아닙니다, 사돈어른. 제가 식견이 짧아 대단하신 분을 미처 알아보지를 못하고 이런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내 자식 남은 인생이 달린 일인데 넘어가 달라니?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스스로도 참 뻔뻔한 소리라는 생각 들지 않소? 사돈어른. 험한 벤이라는 사람이라고 젊은 시절에는 이래저래 참 세상 눈칫밥도 많이 먹었더랬죠. 하지만 이 나이 먹고 정직하게 내 손으로 내 밥벌이하며 산 내 인생의 흔적이 우스운 취급당하는 꼴을 그냥 당하고 있어주고 싶지만은 않더군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노인애가 별것 아닌 자존심 꺾지 않고 고집을 부려 아직 앞날 창창한 아이 앞길에 걸림돌이 된 건 아닌지 걱정도 되시겠지만 부디 제 이야기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현명하신 여러분들이시라면 부족한 늙은이의 행동에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목포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났고 평생 그곳에서 살면서 바닷바람 맞으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적 조실 부모하고 살 길이 막막했을 때 제게 밥을 내어준 것도 바다였고 평생의 짝이 된 제 아내를 만나게 해준 건 역시 저 목포 앞바다였으며 넷이나 되는 새끼들 굶기지 않고 토실하게 먹여 잘 키워내고 각자 제 갈 길 갈 수 있을 만큼 장성시킬 수 있게 해준 것도 저 바다였습니다. 때로는 한없이 거칠고 성난 파도도 두려운 대상이기도 했지만 또한 한없이 자유롭게 제가 살면서 누리게 된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도 한 것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거대한 물살을 헤치고 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서러움이 없었겠습니까? 고된 일에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은 고난에 서러운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건 역시 저 바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친 다 살아계셔도 결코 녹록지가 않은 것이 세상살이인데 학교도 다 마치지 못하고 부모 잃고 일거리 전전하며 산 유년 시절이 어찌 고단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배 타면서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성공에 대한 갈망도 큰 편이었습니다. 워낙 처음부터 가진 것이 없어 그랬는지는 몰라도 주변 사람들 적당히 벌고 나면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게는 영 이해가 가지라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서러운 일 많이 겪어서 그런지 절대로 내 새끼들 돈 앞에서 서러운 눈물 짓는 일 만들지 않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워낙 뱃일이 고되다 보니 사실 뱃사람들이 과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아마 요새 도시사람 기준으로 생각하면 알코올 중독자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술로라도 인생의 고단함을 잊고 싶은 이가 많아서였기도 했겠죠. 하지만 저는 아무리 일이 고되어도 그 고생을 해서 번 돈, 술에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라고 뭐 술 마실 줄 몰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 악착같이 돈 모으는 데 대한 열망이 더 커서 그게 술로 인생 시름 한번 잊어보고자 하는 욕망을 이겨서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변에 같이 뱃일하시는 어른들 사이에 저놈 저거 독하다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저 일하던 배 선장님이 항상 저더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벤이라는 놈들이 술이나 마실 줄 알았지? 야망이 없어 성공하고는 거리가 먼 놈들인데. 네 놈 하는 꼴을 보니 그래도 네 놈은 좀 다르겠다. 뱃사람답게 말투가 투박하기는 하지만 제게 일말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일러주셨던 그분이 바로 저의 장인어른이십니다. 손에 하나 쥔 것 없이 벤이라던 놈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고명딸의 사익감으로 점지해 주셨으니 제게는 저희 장인어른이 은인이나 다름없지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선자님 따님을 내 평생 반려로 맞이하게 되다니 제가 초년의 부모 운이 다소 부족했던 것이 다 처복으로 터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합니다. 그렇게 장인어른께서 제게 물려주신 배를 미천 삼아 아무것도 아닌 놈 믿어주신 장인어른과 부족한 놈도 남편이라며 아껴주는 고마운 아내 생각하며 더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20대, 아직 지칠 줄 모르는 마음으로 성공에 대한 꿈을 키우는 젊은 시절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척이었던 배가 두 척으로 늘어나고 또 세 척으로 늘어나고 영세한 업으로 시작했던 것이 40대에 들어서면서는 목포 앞바다에 떠있는 수십 척의 배의 소유권을 따낼 정도로 형편이 크게 필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내가 그 어릴 적 남들 눈칫밥 얻어먹으며 겨우 밥이나 굶지 않고 험한 일하며 근근히 살던 시절부터 꾸었던 꿈이 이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벌써 아이 셋이 자라나고 있었고 이 녀석들에게 어릴 적에 내가 겪었던 서름을 물려주지 않게 되었다는 생각에 답지 않게 감상에 젖어들기도 했습니다. 성공이 제 야망을 누그러들게 한 것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 그렇게 된 것인지 그건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독하게 앞만 보고 달리던 시절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일한다고 바빠 다소 소홀했던 제 새끼들에게 서툴게나마 아비 노릇을 해보겠다며 애를 쓰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쯤에 저희 부부의 막내 아들인 준성이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부 둘 다 나이 40이 넘어 얻은 늦둥이인 막둥이 녀석이었죠. 저도 저지만 아이 낳은 아내가 노산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한 노산이라 그 녀석 낳을 때 제가 여간 마음을 졸인 게 아니었습니다. 요새야 워낙 다들 결혼이 늦어지기도 하였고 40대 임산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정말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노산의 난산 취급까지 받았으니 솔직히 그 녀석 생겼다고 했을 때는 덜컥 겁부터 났죠. 벌써 앞에 새끼를 셋이나 낳았는데도 그렇더군요. 가진 것 없이 그저 무대포인 놈한테 시집와서 가산 일으키겠다고 고생만 하다가 이제 겨우 살만한 시절 맞이한 아내였습니다. 처음에는 워낙 걱정스러운 마음이 커 아이 낳는 것을 주저하는 저를 보고 도리어 호통을 치는 아내였어요. 쓸데없는 생각 마세요. 어미가 돼서 나 잘못될까 두려워서 내 새끼 포기하겠소?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참 저 같은 놈한테는 아까울 정도로 강인하고 단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셋째 녀석 낳을 때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해서 당연히 출산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기적처럼 찾아와준 아이였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아내가 몸이 무거워 많이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출산만큼은 앞에 새아이만큼은 고생스럽지 않아 우리 막내 아들 준성이가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습니다. 가장은 강건해야 한다는 젊은 놈의 요상한 고집에 사로잡혀 앞에 새아이 때에는 억지로 눈물을 참아내었지만 그 녀석 세상에 나올 때만큼은 그런 것들 모두 내려놓고 기쁨의 눈물로 세상에 첫걸음을 떼는 녀석을 환한 미소로 맞이하였습니다. 노산에 걱정이 많은 제 부모 뜻을 벌써부터 잘 헤아려 주어 제 모친 많이 고생시키지 않고 빨리 나와준 녀석이 참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제 형누나보다 좋게 10살 이상이 차이가 나는 늦둥이 동생이었지만 위에 새 녀석도 준성이를 참 많이 아껴주었습니다. 어릴 적 외딴 섬에서 홀로 뚝 떨어져 사무치는 외로움 속에 성장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내 식솔이 이렇게나 늘어나다니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새끼들이 이 세상에 넷이나 태어나 저리 건강하게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니
감개무량한 일이었습니다. 자식들 넷이 그 누구 하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이 보잘것없는 노인네에게 귀하고 또 귀한 아이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준성이는 조금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깥일 돌보느라 바빠 자식들 크는 구경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장 예쁜 어린아이 시절 그만 흘려보내고 난 앞전의 새 아이와는 달리 준성이 때는 저도 육아에 제법 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새끼를 셋이나 낳아놨는데 갓난쟁이 기저귀 가는데도 서툴기 짝이 없는 나이든 초보 아빠로서 실수를 연발하면서 참 그동안 한 행동 생각하며 아내에게 얼굴 들 낯이 없기는 했지만 뒤늦게 겪게 되는 육아의 고단함도 참 달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저것들 잘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들어 좋은 시절 보내면서도 좋은 시절인 줄 모르고 흘려보냈는데 준성이 때만큼은 그런 일 없이 아이 자라는 순간순간을 제 망막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첫 아이 얻은 이래로 내가 아버지라는 자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제대로 실감했던 것이 준성이를 키우면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저만큼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라면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제 나이 때야 아내와 맞벌이해서 돈 버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다 보니 가장이라는 무게에 짊어지며 바깥이라는 것은 당연히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 세대의 남성들이었겠죠. 저 역시 그 이전까지 그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고 준성이 아니었다면 하루하루 아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기쁨을 아는 일은 아마 겪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나이 먹어 앞으로 아이 장성시킬 생각을 하면 앞이 까마득하면서도 늦둥이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게 이런 이유에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저희 준성이는 중학교 때부터 내륙의 학교로 진학해 일찌감치 결혼한 다른 세 아이들에 비해 부모 곁에 가장 오래 머물러준 자식이기도 합니다. 학교도 저희 본가에서 통학 가능한 거리에서 보냈고요. 우리 아들 친구 아버지들에 비하면 벌써부터 흰머리가 내려앉기 시작한 나이든 아버지이기는 했지만 등교하는 아이 손 꼭 붙잡고 학교에도 부지런히 데려다 주었습니다. 조망만한 얼굴에 아직은 고사리 손골을 벗어나지 못한 자그마한 아들 녀석 손을 꼭 붙잡고 은비늘처럼 반짝거리는 모포 앞바다를 거닐며 아이 학교 데려다 주던 그 순간은 지금도 가끔 기억이 나고는 합니다. 애를 넷이나 키우면서도 그런 거 해준 건 준성이 뿐이었다는 생각이 들면 위에 세 녀석들에게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제게는 평생 눈 감는 순간까지 따스하고 포근한 기억으로 남을 소중한 추억입니다. 우리 준성이 자랄 때만 하더라도 벌써 목포의 아이들 울음소리가 잦아든 지 꽤 된 시점이었습니다. 어디든 서울이나 수도권 아니면 더더욱 어린 아이들 만나보기가 힘들겠지만 아마 전라도에다 바닷가 근처라서 더 깎아지른 절벽처럼 아이들이 줄어든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다른 대도시에 비하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신나게 놀이거리 찾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었겠지만 그럼에도 아이는 제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그리고 목포를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제 아비가 선착장 근처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면 귀신같이 나타나 아비가 운영하는 낚싯배 사이를 통통 뛰어다니기도 하고 어릴 적부터 바다를 친근하게 여기던 아이였습니다. 아무렴 그래도 명색이 뱃사람의 아들인데 벌써부터 바다를 친구처럼 여기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제 피가 어디 다른 데 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피식 웃음이 나기도 했죠. 제 형 누나와는 달리 내륙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바닷가 마을에 다녔던 것은 이제는 노쇠한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역시 그 녀석 자체가 바다를 사랑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나서 장차 큰일 하려면 너도 앞으로는 큰 도시로 유학을 해야지. 괜히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생겼겠는가? 아버지는 서울에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았어도 이렇게 목포 바다에서 주름 잡고 사는데 나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않아요? 앞으로 대학 진학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심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운을 뗀 말에 돌아온 아들 녀석의 말이 이러했습니다. 아이 성적이 제법 잘 나온 편이니 크게 이변이 생기지 않은 한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을 시키게 될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목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과 동시에 내세울 것 없는 제 아비를 추켜 세워주는 녀석의 변죽 좋은 행동에 저도 그만 슬그머니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말아라. 자식을 이만큼 키워놨으면 대도시 나가 제대로 배울 생각을 해야지. 비록 단호한 아내 말에는 막내 아들 녀석도 더는 고집 피우지 못하고 따라야 했지만 말입니다. 우리 집 사내놈들이야 여장부인 아내 말 앞에서는 누구도 감히 토달 생각을 하지 못했으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막내 녀석까지 대학 보내며 서울로 출가시키게 되었을 땐 저희 부부도 마음이 참 많이 쓸쓸했습니다. 그때보다는 좀 더 젊었던 시절에 다른 새 녀석들 먼저 떠나보냈을 때도 역시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막내 녀석이야 워낙 그 나이까지 제 옆구리에 끼고 살며 어린아이 취급을 해가며 손이 많이 갔던 녀석이니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막내 녀석까지 목포에서 떠나보내고 나니 자식들 모두 부모인 저희를 떠난 것만 같아 참 허전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가뜩이나 제 형 누나에 비해 한참은 어린아이처럼 느껴져서 다소 싸고 드는 경향이 있는 아이였으니 저희 부부 품을 떠난 것이 더욱 허전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고향 마을 떠나 처음으로 외지 생활을 하게 된 아이 역시 그리운 집 떠나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다행히도 서울로 대학 가고 난 이후 적응 잘해서 다니는 것이 다행스러웠습니다. 워낙 타고나길 부침성이 좋고 변죽이 좋은 녀석이다 보니 사실 그쪽으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위의 녀석들도 서로 각자 제 짝 찾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돈 되시는 분들이 다들 목포분이시거나 지금은 목포에 계시지 않아도 목포에 인연을 두고 계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세 녀석 모두 연애 결혼을 했는데도 각자 외지로 나가 만난 인연이었는데도 그런 걸 보니 참 출신은 숨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목포에서 지금껏 살아온 세월이 적지 않고 그래도 이 지역에서 행세한다는 사람 중에 인연 맺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 한 달이 건너면 어떤 집안인지 금세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돈 되신 분들의 됨됨이도 사전에 미리 알 수 있었으니 자식 시집 장가 보내는 부모의 걱정도 한시름 덜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돈 되시는 분들 어느 누구 하나 걱정되는 부분 없이 다들 성품이 뛰어나기로 자자하신 분들이라서 믿고 저희 아이들 맡길 수 있었습니다. 부모 되는 입장에서야 내 자식 상대인 사위 며느리감들에게 가장 크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진 부모님 밑에서 사랑 듬뿍 받으며 잘 배우고 자란 것, 그 이상으로 바란 것이 없죠. 집안에 사람 하나 들이는 일도 신중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진 제 부모님을 닮아 생각이 깊은 아이들이 저희 집안에 와준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막내인 준성이 서울에서 대학 생활하는 동안 형 누나들 다들 시집 장가를 갔습니다. 다른 형제들과는 나이 터울이 있어 다른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남은 건 준성이 녀석 하나였습니다. 아직은 20대 창창한 나이라서 장가 보낼 때까지 우리 부부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에 숙제하는 기분이 들면서도 막상 녀석이 너무 이르게 홀랑 장가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완연한 20대 장성한 청년의 외양을 하게 되기는 했지만 품에 끼고 키웠던 막둥이 아들 녀석이어서 그런지 부모인 저희 눈에는 여전히 개구진 어린아이 모습으로만 보이곤 하니 저 녀석까지 제 짝 찾아 부모를 떠나고 나면 꽤나 마음이 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녀석이 좋은 짝 만나 인연을 맺기를 고대하는 마음이야 변치 않았지만 말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부부가 환갑을 넘기고 나니 더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남들보다 훨씬 늦게 본 아이라서 그런지 다른 부모보다 저희의 이별할 시기가 가까우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든 부모 떠나고 나서 허전할 녀석을 생각하니 아들 녀석 외롭지 않게 얼른 빈자리를 채워줄 우리 막내 며느리감이 나타나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들 녀석은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도 그곳에서 잡았습니다. 아이가 처음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게 되었을 때부터 당연하게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 부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요새같이 취업하기 힘든 세상에 학교 졸업하고 곧장 좋은 회사에 취직해 일하게 된 것만 해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식들 중 가장 멀리까지 떠나서 스스로 자기 앞날 개척해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아들 녀석이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 역시 부모 곁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막내인 준성이에 비하면 저희 부부와 그 정도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아이는 없었거든요. 한 녀석은 광주에, 또 한 녀석은 전주에, 딸아이는 부부와 가장 가까운 곳에 목포 시내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세 녀석 모두 전라도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지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막내인 준성이가 가장 먼 곳에 나가 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요새야 KTX니 워낙 예전보다 교통편이 좋아졌다고 하여 서울 오가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서울과 목포 간의 거리가 왕래하기에 그리 쉬운 거리는 아니죠. 물론 저 젊은 시절에 굽이굽이 서울에서 목포까지 내려와 있던 것을 생각하면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만 워낙 목포라는 동네가 서울과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나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그리운 아들 녀석 얼굴 한번 보는 일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대학 다닐 때는 방학을 활용해 목포 본가에 내려오곤 하는 아들 녀석이었지만 취업하고 나니 그렇게 길게 시간 내기가 쉽지 않죠. 자기 밥벌이 하는 일이 가장 중하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녀석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아쉽게만 느껴졌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 번씩 큰 마음 먹고 서울로 올라갈 때마다 살갑게 맞이해주는 아들이었지만 그것도 아들 녀석 여자친구가 생기고 나니 눈치가 보여 아들네 집에 얼굴 한번 보러 가기가 어렵게만 느껴지더군요. 물론 녀석이 자기 여자친구 생겼다고 나이든 부모 오시는데 눈치 줄 녀석은 아니었으나 사람이 꼭 눈치를 준다고 해서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만큼 나이든 늙은이가 되기는 했지만 저라고 젊은 시절 아내와 좋은 시절 보내지 않았던 건 아니고 그 정도 눈치야 있으니까요. 그래도 방학 때 자기 친구들도 곧잘 함께 데리고 내려오더니 여자친구 생긴 지가 한참인데도 며느리감 보여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그 만남의 무게가 어떠한지 녀석이 잘 알고 있으니 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녀석도 나이가 30 가까이 되고 있었고 나이가 차는 만큼 부모에게 교제하는 일을 소개시켜주는 일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지 않은 것 같으면서 진중한 부분이 있는 녀석이니 아이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장차 막내 며느리 될 아이를 소개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아들 30쯤 되었을 때 처음으로 며느리 될 아이 데리고 목포로 내려온 준성이었어요. 일생을 서울에서만 태어나고 자랐다는 예비 며느리는 얌전하고 말수가 적은 것이 다소 낯을 가리는 듯 했습니다. 아무렴 처음 보는 예비 시부모 만나는 자리가 편치만은 않았겠죠. 저희 아들보다 3살이 어리다는 예비 며느리는 들은 나이보다도 더 어려 보였습니다. 저희 눈에야 막내 아들인 준성이도 아직 한참은 더 키워야 할 어린아이로 보이는데 예비 며느리는 오죽했겠습니까? 그야말로 부모 품에서 곱게 자란 티가 여실히 드러나는 아이였습니다. 손님으로 온 아이니 손도 까딱하지 못하게 만류를 하는데도 자기 딴에는 신경이 쓰였는지 아내가 깎고 있는 사과 억지로 빼앗아 들고 과일 깎는 신용을 하는데 제 손으로 과일 한번 깎아보지 못한 티가 대번에 났습니다. 칼질이 서툴러서 삐뚤빼뚤 엉망이 되어버린 사과를 보고 자기가 더 당황하는 모습이 애처롭기도 하고 참딱하기도 하고 평생 할 줄 모르는 것까지 저리 나서서 할 정도로 저희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게 눈에 선이 보여서 서툰 모습도 그저 어여쁘게만 보였습니다. 괜찮아. 우리야 나이 든 사람이라 그렇지.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 해볼 일이 또 어디 있겠어? 아내가 부드럽게 달래주는 말에도 얼굴이 새빨개져 있는 모습이 조금 걱정되기는 했지만 저나 아내나 그런 걸로 남의 집 귀한 딸 트집 잡을 성품은 아니었고요. 그저 제대로 칼 다룰 줄 몰라 과도를 쥐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손이나 다치지 않을까 그게 걱정될 따름이었습니다.
한번 예비 며느리와 안면을 트고 나니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러운 기분으로 아들네 서울집에 올라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야 아직 아들 녀석이 예비 며느리감 소개시켜줄 마음도 없는데 저희 부부가 올라갔다가 그쪽 아가씨나 저희나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더욱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서로 얼굴을 알고 있으니 아들 보러 갔다가 한 번쯤 마주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어색하고 서먹하게 느껴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차피 아들 녀석이 목포까지 그 아이 데리고 왔을 때에는 녀석도 이미 결심한 바가 있을 것이고 우리 식구가 될 아이라면 한 번이라도 얼굴 더 익혀서 빨리 어색함을 지우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 한 번씩 서울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그 아이들 한 번씩 목포 내려올 때마다 얼굴을 보게 되니 그래도 처음보다는 예비 며느리와 서먹함이 다소 가시게 되었습니다. 준성이 위에 세 아이들이야 모두 목포와 어느 정도 인연을 맺고 있는 집안 출신의 아이들과 연을 맺게 되었으니 사돈 되실 분들 만나 뵙기 전에 미리 그분들 평판이나 어떻게 사시는지 정도는 알아둘 수 있었는데 그 아가씨야 완전히 서울 아가씨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부가 목포에서는 나름대로 발이 넓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서울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과 따로 인연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러니 더더욱 막내 며느리가 될 집안 어른들인 예비 사돈의 정체가 궁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많이 젊으시네. 네, 두 분 20대 때 저를 낳으셔서요. 예비 며느리는 예비 사돈의 단 하나뿐인 외동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금지오겹으로 자랐을 것이 뻔했어요. 살고 있는 지역 이야기를 들으니까 강남이던데 평생을 목포에서만 살아 서울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쯤 뉴스에서 들어봤을 법한 강남 8학군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도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가르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이 알아보고 애도 많이 썼지만 그렇다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다는 그것만 했겠습니까?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도 준성이 녀석이랑 같은 학교 나왔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명문 대학이라 대접받는 곳이니 예비 사돈의 교육열도 무척 높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 부부는 이제 70을 넘어가고 있는데 예비 사돈 되실 분들은 아직 나이가 50대 중반밖에 되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것도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야 준성이가 늦둥이고 저쪽 집안에서는 일찍 예비 며느리를 낳으셨다고 하니 그럴 법한 나이 차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 그런 것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희 부부 두 사람 자식들에게 의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갖추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상대 집안에서 나이 많은 예비 사돈을 짐스럽게 여기지 않을까 위축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한창 때인 50대 중반이야 아직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임하고 계실 테니 70대인 저희 나이가 더욱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시골에서야 70대라고 해봤자 노인 축에 끼워주지도 않고 저 역시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면서 꾸준히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대도시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70대에 일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직으로 일하다 은퇴 후에 노후 자금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생활 환경이 다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사돈 되실 분들께는 미리 인사를 드렸냐? 드렸죠. 그럼. 혜연이 여기까지 인사도 시켰는데 제가 그 집에 인사 안 드리는 건 도리가 아니죠. 그래, 잘했다. 어떻게 사돈 되실 분들은 좀 어때 보이더냐? 뭐 딸 자식 걱정이 많은 분들이시죠. 이상하게 사돈 되실 분들에 대한 언급을 아끼는 것 같아 그것이 신경 쓰이기는 했지만 녀석도 이제 다 커서 곧 자기 가정을 이룰 판인데 마냥 내 품의 자식으로 생각하고 어리게 보는 것도 자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을 진행하는데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예비 며느리까지 저희 부부에게 소개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비 며느리 소개받은 지 1년쯤 되었을까? 아들이 구체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가급적이면 해 넘기지 않고 식 올렸으면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야 너희들 좋으면 그저 다 좋지.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막내 녀석까지 제 가정 꾸리고 가장이 될 거라 생각하니 대견하기도 하면서 왠지 모르게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싱숭생숭한 기분도 들고 기분이 요상하더군요. 아직 연초니까 올해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네 형 누나들 결혼시킬 때 보니까 식장 잡는 데만도 시간이 꽤 들던 걸 보니 시간 여유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상견례 날짜부터 빨리 잡았으면 하는데요. 상견례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결혼이 급물살을 타게 되죠. 집안에 자식이 넷이다 보니 벌써 앞전에 셋이나 큰일을 치르기도 하였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번 겪어보았던 일이었기에 그래도 개운의 하나뿐인 자식 시집 보내는 예비 사돈댁보다야 저희가 이 일에 좀 더 익숙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야 결혼 문화가 어떨지는 모르더라도 최대한 예비 사돈 쪽에서 부담 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마지막으로 자식 결혼시키는 입장이다 보니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어지간한 건 다 예비 사돈 쪽에 맞추자며 상견례도 전에 아내와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끝마쳐 놓았습니다. 상견례는 서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두 아이 모두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 식도 서울에서 올리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쪽에서 할 일이 많아질 테니까요. 저희 쪽 친척들이 목포에서 그 먼 서울까지 가실 일이 조금 걱정이기는 했지만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예비 사돈 쪽에서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었고요. 애초에 최대한 예비 사돈 쪽 편의를 맞춰 결혼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상견례 자리에서 서로에게 좋은 인상 남겨 결혼 준비도 서로 도와가며 하자는 생각으로 상견례 자리에서 서로에게 좋은 인상 남겨 결혼 준비도 서로 도와가며 하자는 생각으로 상견례장에 나갔습니다. 예비 사돈 되실 분들은 아직 나이도 젊고 평생 대도시에서 직장 생활하셨던 분들이다 보니 두 분 모두 세련된 차림이시더군요. 상견례가 이루어진 장소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던 호텔이었는데 휘황찬란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해외여행 갔을 때나 그렇게 고급스러운 호텔에 머물러 보았지 국내에서는 평생 그런 곳 갈 일이 없었으니 저도 모르게 주변을 휘 둘러보게 되더군요. 아무래도 목포는 도시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그렇게까지 대형 호텔이 있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의 시작을 상견례의 장소인 호텔로 포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멀리 목포에서 이른 시간부터 올라오시고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사돈. 예비 며느리 아버지가 점잖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생은요, 저희 아들 보러 저희 부부도 한 번씩 서울 올라오고는 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좋은 호텔 구경도 하게 되었으니 저희로서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호텔 도착해서 느끼게 된 감상과 함께 분위기를 풀어보기 위해 건넨 인사치레나 다름없었습니다. 목포에는 이런 호텔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이 들어 조금 여유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내와 이곳저곳 해외여행도 적지 않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젊은 날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고급 호텔에도 묵어보고 1박에 돈 100만 원이 우스울 정도인 초호화 리조트나 풀빌라에도 묵어보고 처음에야 고작 하루 머무는데 이 큰돈이 깨진다는 생각에 저나 아내나 입을 쩍 벌리게 되었지만 그것도 몇 번 겪고 익숙해지다 보니 또 나름대로 그만한 돈값을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나 아내나 그동안 살면서 고생 적지 않게 했는데 이제 여유 좀 누리고 사는 입장에서 이 정도 호사 부리는 게 꼭 과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나름대로 즐길 줄도 알게 되었고요. 한마디로 상견례 장소인 강남 호텔이 다소 화려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부 입장에서 주눅들 이유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을 듣고 옆에 앉아있던 예비 사돈,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가 피식 코웃음을 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제가 잘못 보았나 싶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뒤이어 이어진 말을 듣고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촌에서 올라오신 분들 입장에서야 그럴 수도 있겠죠.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제 부모 옆에 앉은 예비 며느리도 좌불안석으로 눈치를 보고 예비 사돈 어른도 흠흠 헛기침을 하더군요. 그럼에도 아랑곳 없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예비 사부인 모습을 보니 평소에도 남편이나 딸 자식 눈치를 보고 살지 않고 자기 가슴에 맺히는 것 없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기는 했지만 한번 말 실수한 것 가지고 굳이 물고 늘어질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한 번은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는 동안 식사가 나오고 늘 그렇듯 옆에 아내 음식부터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은근히 가리는 게 많아서 가뜩이나 먹는 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낯선 곳에 가면 항상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서로 대화 주고받으며 서로를 챙기고 있는 저희를 보더니 또 예비 사부인이 비식 비웃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무래도 고급 호텔식이다 보니 드시는데 어려움이 좀 있으시죠? 한 번 넘겨주었는데도 자꾸만 첫 만남에 선을 넘으려 드는 태도에 저도 이번에는 보란듯이 얼굴 표정을 굳혔습니다. 저희가 배려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귀한 자리인데 시골 밥상 나오는 백반집에서 상견례를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장모님. 그러게 내가 애초부터 부모님 편하게 드실 곳 좀 알아보라고 하니까 이런 큰 호텔에 오시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셨겠어. 옆에 앉은 아들 녀석이 주먹을 꽉 쥐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부모에게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 보면 그냥 넘기는 일이 없는 녀석이었습니다. 아무리 장모될 사람이라 한들 먼저 선 넘은 이상 그걸 넘어갈 아이가 아니었죠. 그런 아들 녀석 주먹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솔직히 저쪽에서 도발을 한들 산전수전 험한 일 다 겪고 살아온 나이든 사람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타격을 입을 만한 수준이 아니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런 생각은 들더군요. 제가 아들 저지하는 걸 보고 저 자세로 나가기로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한 모양인지 더욱 기고만장해진 상대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가뜩이나 사돈 입장에서 긴장이 많이 되실 자리이실 텐데 이런 곳으로 모셨으니 낯선 곳에서 얼마나 주눅이 드셨겠어요. 그러고 보니 목포에 호텔은 있나? 평소에 구경할 일도 없었을 호텔 음식 드시다 체하시는 거 아닌가 몰라. 참 듣고 있잖니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저게 제 낯에 제 자식 낯에 침 뱉는 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저 시골 촌부로 보이는 예비사돈 집문개는 일에 여념이 없는 그 여자 하는 행동을 보니 양가 집안이 서로 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싸늘하게 그 여자 하는 말 듣고 있는 아내 표정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더 냉정한 구석이 있으면 있었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아내였어요. 저희 두 사람 뜻이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니 비로소 입장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허, 이 사람이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사돈 민망하시게. 그런 얘기는 좀 차후에 하자고 하니까. 제 부인 부끄러운 언사를 말리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을 보니 점잖 떨고 있어도 바깥 양반 사고방식도 크게 다를 바는 없어 보이더군요. 더더욱 앞으로 제가 할 행동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수준에도 맞지 않는 사람들 이런 고급 호텔까지 불러올리느라 여간 기분이 상한 게 아니셨나 본데 괜한 발걸음을 하게 한 것 같아 마음이 좋지가 못하군요. 아이들 결혼에 유감이 많으셨던 모양인데 이렇게 얼굴 본 김에 깨끗하게 그만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좋겠군요. 예? 점잖게 말하고 있기는 했지만 명백한 파혼 의사였습니다. 제 부모 대신 화를 내려고 하던 아들도 제 말을 듣고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이 의사도 묻지 않고 대뜸 파혼 얘기부터 꺼낸 것이 미안하게 느껴지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귀한 우리 아들 저 정도 교양 갖춘 집안에 보내지는 못하겠더군요.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무지렁이 배 타는 촌사람이 잘난 강남 사람들 앞에서 기 좀 죽을 줄 알았는데 대뜸 파혼 얘기부터 꺼내자 사건의 발달이 된 당사자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파혼이라니. 지금 상견례 자리까지 나와서 그게 할 소리예요?
자기 자존심 좀 다쳤기로써니 자식 인생이 달린 문제를 이렇게 경솔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말하는 걸 들어보니 반성의 기미라고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보기에 자기보다 한참이나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한 그것만 분통이 터져 보였죠. 단호하게 제 입에서 나온 파혼 이야기에 제 딸이 당황스러워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야말로 제 딸의 기분보다는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해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남의 자식이지만 아이가 참 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지금 이 자리 파하고 나면 더는 서로 얼굴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며느리 될 아이인 줄 알고 혜연이 얼굴 본 것이 한 해 가까이 되니 저 아이 위해서라도 내가 몇 마디는 하고 가야겠습니다. 방금까지의 다소 부드러운 태도와는 달리 냉정하기 짝이 없는 말투로 차갑게 말하는 저를 보고 그쪽에서도 당황했는지 순간 흠칫하더군요. 목포촌에서 배나 탄다고 하니까 좀 찍어 눌러도 괜찮은 만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나나 이 사람이나 우리 준성이나 고작 이 정도 수준 집안 사람들한테 기죽어 살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뭐야? 듣자하니 쥐뿔도 없는 총구석에 처박혀 사는 인간들이 나를 우습게 봐도 정도가 있지. 엄마 제발 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강남 사는 남자 선보러 나가라고 할 때 얌전히 나갈 일이지. 사람 하나 잘났지 집안 볼 거 하나도 없는 놈한테 기어이 시집을 간다고 고집을 피워서는. 너 저 집구석 시집 가면 저 늙은이들 보양까지 하게 생겼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려? 그동안 아들이 결혼 준비하며 무슨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았을지가 눈앞에 서운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뒤늦게 얻은 귀한 막둥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이 더 먹은 사람으로서 저보다는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 내 아들 진문계는 발언까지 참아 넘겨줄 만큼 저도 대단한 인격자는 되지 못해서요. 가끔 무지렁이들이 나 목포 산다고 하면 당연히 도시 사는 저들 형편이 나은 줄 착각하고 되도 않은 건방을 떨곤 하던데 그쪽이 딱 그 꼴이구려.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기 싫어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거기 그쪽 땡땡 물산 다닌다고 하지 않았나? 제 남편 직장을 들먹이는 제 말에 순간 그 여자 경솔한 입이 다물렸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대표도 목포 출신인데 나랑은 40년 넘게 호영호재하며 지내는 사이거든. 내가 우리 아들 거기 직원이랑 사돈 맺게 되었다고 하니 관심이 아주 많던데. 순간 반대편 자리에 찬물을 싹 끼얹는 듯 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자기들 보기에 그저 제 귀한 딸 인생 갉아먹을 거라 생각했던 초라해 보이는 늙은이가 자기들 밥줄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 친구가 목포 출신이라는 데에 자부심이 상당한 친구거든. 아무래도 도시 나가다 보면 방금 당신네들 하던 소리처럼 못 배워먹은 소리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뱉는 인사들이 적지 않은지라 그 친구도 그런 꼴을 두 눈 뜨고 못 봐주는 사람이라서 이미 나랑 얘기 오간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자기 직원 누가 나와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 오늘 겪은 일을 듣게 되면 그 친구 입장에서도 유감이 참 많겠어. 그런 소리로 협박한다고 내가 눈이나 깜짝할 것 같아? 내 남편 회사 사장이랑 당신이랑 아는 사이라는 증거가 어딨어? 그 입 다물지 못해? 그래도 바깥 양반이 제 마누라보다는 머리가 좀 돌아가는 모양이더군요. 하긴 당장 밥줄이 걸린 당사자이니 더 긴장할 법도 하죠. 그쪽 사장이 제 목포 지인이라는 건 그저 저들 겁 좀 먹게 하려고 허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접점이 없을 거라 생각하다 예비 며느리로부터 부친 재직 중인 회사명을 듣게 되고는 저도 속으로 놀랐으니까요. 그 친구도 일찍 부모 여의고 서울 올라가기 전까지 뱃일 거들며 알게 된 이였습니다. 나중에 저는 목포에서 그 친구는 서울에서 각자 성공을 이루고 난 후 지난날의 회포를 풀며 더욱 가까워지기도 했죠.
뱃일이라는 게 위험을 동반한 일이다 보니 그 친구 같은 초보자에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을 여태 고마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상견례 한다는 말에 눈을 반짝이던 사람이었고요.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전하면 어떤 식으로든 저 집안에 불이익이 가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 저였습니다.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닿아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서 어느 자리에서나 방종하게 굴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납작 고개 숙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 토 하나 달지 않고 고개 주걱거리며 듣고 있는 내외였습니다. 그간 우리 부부를 어떻게 여기고 있을 줄은 몰랐어도 사실 집안 수준만 고려하자면 성혼 자체가 되지 않았을 일인데 우리가 키웠다고 내 자식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아이 뜻 따라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런 일도 다 생기는군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겸업하기 짝이 없어서 참 딱하게 되었어.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굴다가 자식 인생에 걸린 일에 이런 비참한 꼴까지 보게 되었으니 부모로서 저리 부족한 모습 보이고 자식에게 무슨 낯으로 고개를 들고. 그렇게 장장 1시간여를 장황한 설교를 늘어놓기 시작한 저였습니다. 사실 그게 평소 제 성정과 어울리는 일이 아니기는 했습니다. 제 자식들에게도 크게 잘못한 일 없는 이상 그 정도로 뭐라 그러는 성미가 아니었거든요. 혼낼 일이 있으면 아내가 아주 눈물이 쏙 빠지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어주었지 저는 주로 감싸주는 쪽이었고요. 그러니 지금의 이 설교는 그저 내 앞에서 감히 내 식구들 우습게 여기며 만용을 부린 저 생각 없는 이들을 망신주기 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아내라고 그런 제 성미를 모르는 것이 아니니 제 설교가 길어질수록 바짝 긴장해 제 앞에서 납작 무릎을 꿇은 내외를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파혼시키는 자리이니 가벼운 모습 보일 수는 없어 참고 있기는 했겠지만 제 남편 짐짓 근엄한 말투로 한때 사돈이 되리라 여겼던 이들 무릎까지 꿇리고 설교를 늘어놓는 꼴이 코미디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다 장장 1시간 가까이 무릎을 꿇고 있어 다리가 저렸는지 1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있는 대로 건방을 떨던 여자가 몸을 베베 꼬는 꼴을 보고는 아내가 그만 참지 못하고 풋 웃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벌개지면서도 제 남편이 직장에서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싶어 아까와는 다르게 말 한마디 떼지 못하는 모습이 참 기가 차기도 하고 한심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파혼당하는 마당에 자존심 짓뭉개는 소리란 소리는 다 얻어듣고 그러고도 저희 가족들 상견례 장소 떠나는 그 순간까지 굽실대는 부부였습니다. 그런 부모 꼴을 고스란히 다 쳐다보고 있던 예비 며느리 눈에 부모에 대한 실망감과 수치심이 엿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을 저런 장인 장모 자리에 밀어넣을 수야 없는 노릇이죠. 저야 저희 준성의 부모이니 그 아이 인생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날의 상견례로 우리 막내 아들 결혼은 완전히 파투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번만 더 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나도 더는 안 참는다고 단단히 못을 박아놨는데 설마 하니 상견례 자리 기어 나와서까지 저런 식으로 굴 줄은 몰랐어요. 저도 아쉬울 건 뭐 있다고 그런 취급 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도 부모가 너무 못 볼 꼴 보인 건 아닌가 싶어 아이 눈치가 보였는데 도리어 그 자리에서 참지 않고 고소하게 잘 해결해 주었다며 잘했다고 말해주는 아들 녀석이었어요. 그렇게 말한다 한들 저 녀석 속도 편치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답도 없는 집구석에 미련 떨지 않고 털어내 주어서 부모로서 고마웠습니다. 문제의 회사 사장 지인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말로 그날의 일을 슬쩍 흘리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예비 며느리 아버지 잘리게 만들어 예비 며느리까지 곤란하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나가게 만드는 건 또 영 내키지가 않더군요. 그저 회사 생활이 고달파서 방자하게 주둥이 놀린 제 마누라 못살게 구는 정도라면 그 정도 마음고생하는 거 정도야 감당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니까. 목포 사람 밑에서 돈 벌면서 감히 목포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아? 목포 의리가 뭔지 내가 이번 기회에 아주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살살 갈구면서 말이지.
그래도 사업한 경력이 짧지 않아 정도라 아는 친구이니 적절한 선 넘기지 않고 잘 대해줄 겁니다. 회사에서는 회사대로 고달프고 괜히 나대서 인생 피곤하게 만든 마누라 보면서 가정에서는 복장 터지고 평생 부모 말 고분고분 잘 들어오던 딸 자식에게는 원망의 눈초리 받으며 가슴이 가시방석일 테니 사람 함부로 무시한 대가로 그 정도면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더 화끈한 복수가 좋으셨을까요? 그래도 이 정도 나이 먹다 보니 그렇게까지 악독하게 굴고 싶은 마음은 또 안 들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저희 막내 아들 상견례까지 가서 결혼 파토나게 된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아이 결혼 깬 것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저런 집안 들어가서 생떼 같은 내 새끼 피 말리는 것보다야 일찌감치 정리하기를 잘했죠. 아들 녀석도 지금은 많이 안정된 것 같고요. 더 좋은 인연이야 얼마든지 나타나겠죠. 오늘 제 사연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혼하고 살면서 다들 잊지 못할 순간으로 공통되게 뽑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첫 내 집 마련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부부 둘이서만 오붓하고도 알뜰살뜰하게 살 수 있는 신혼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여건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집을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딱 그랬습니다. 작은 신축 빌라에서 출발한 저희는 번듯한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했던지요. 여행이라는 것도 준비할 때가 가장 설렌다고 하잖아요. 해외여행의 묘미는 바로 공항 가는 길에 두근거림이라는 표현처럼 말이에요. 본격적인 계약을 하게 되자 그때부터 정말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주거 환경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더욱 많은 일을 해야겠다며 파이팅이 넘쳤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 신우와도 아파트 입주며 이사 문제며 각종 얘기로 연락을 자주 하던 때였는데 문득 어느 날에 진지하게 저와 의논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와는 사뭇 다른 태도에 뭔가 있구나 싶어서 일단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신우가 저한테 부탁하기를 혹시 돈을 빌려주실 수 있는 만큼 다 빌려주실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네? 아가씨 갑자기 돈을요? 네, 사업 중에 필요한 자금이 생겼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부탁드려 너무 죄송해요. 그럼 일단 남편이랑 먼저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바로 대답을 하진 못했습니다. 너무 놀랍기도 했지만 이건 도저히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남편한테 연락을 하니 오늘 야근 없이 칼퇴라고 하길래 그럼 집으로 곧장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와 저녁까지 같이 먹으면서 셋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신우는 딱 한 달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딱 한 달 뒤에 갚겠다면서 지금 당장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일 뿐이니 갚는 건 결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였어요.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아파트 입주에 초점을 맞추고 생활비의 동전 단위까지 계산해가며 지냈던 저희 부부였습니다. 그랬던 저희에게 갑자기 큰 돈이 있을 리가요. 다만 한 가지라면 그 아파트 계약의 잔금이었습니다. 그 커다란 액수는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저희가 고이고이 마련한 돈이었어요. 사정은 알았어. 대신 액수가 큰 만큼 일단은 우리도 생각을 해볼게. 그렇게 남편은 생각해보겠노라고 말을 한 뒤 신우를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남편과 긴 상의가 이어졌지요.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아파트 계약 잔금밖에 없는데. 그리고 결론을 먼저 꺼내드리자면 저희는 신우를 믿고 그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잔금일까진 기일이 더 남았으니 신우 말대로라면 문제없을 것이었습니다. 무작정 가족이랍시고 돈을 내어준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신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시댁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을 늦게 보셨어요. 그 당시 30대 중반의 첫 출산이면 상당히 늦은 거라 볼 수 있었으니까요. 동생인 신우는 시어머님께서 딱 40년세에 얻으신 늦둥이 딸입니다. 집안의 예쁨을 받으며 자랐고 학교에서도 늘 상장을 타오는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연로하신 시부모님을 대신해 남편이 제대 후부터는 동생을 전적으로 책임졌는데 워낙 알아서 잘했다네요. 내 동생이지만 정말 똑부러져. 내가 뭐 돌봐줄 것도 없고 알아서 잘하니까 안심이 되네. 맞아. 아가씨는 그럴 것 같더라.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서울 4년제 대학에서 종종 장학금도 타왔다며? 응, 맞아. 나랑은 성격도 달라서. 거기다가 남편이 약간 내향적이라면 신우는 아주 괄괄한 성격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스타일이에요. 남편이랑 연애 시기에 신우를 처음 봤을 때부터 털털하고 똑부러지는 성격에 저도 홀딱 반했으니까요. 결혼 준비는 솔직히 저희 둘 다 제대로 안 되어 있었지만 시아버님께서 그때 병환으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얼른 식을 올렸었습니다. 결혼하고 2달도 안 지나서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 결혼을 서두른 것에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천만다행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님은 지병으로 계속 고생을 하셔서 당신의 뜻에 따라 좋은 요양원에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희끼리 아웅다웅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위로 언니만 둘이 있는 저에겐 신우는 친동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우는 훗날 조카가 생기면 자기 새끼처럼 다 퍼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꼭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둘 거란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곤 했어요. 말만이라도 얼마나 기특했던지요. 저와 나이도 겨우 2살 차이라서 대화도 잘 통했고요. 그런 신우였기에 쉽사리 손 벌릴 사람이 절대 아니란 걸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았고 정말로 긴급한 사정이란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에겐 목숨과도 같은 돈인데도 내어줬던 겁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고 몇 시간 후에나 카톡으로 답장하는 횟수가 점점 늘었어요. 마침내 1달째가 됐을 땐 아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서 남편과 함께 주말에 신우의 자취방으로 찾아가 봤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주변의 부동산들을 돌며 간신히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301호? 거긴 엊그제 나갔는데? 아니 글쎄 갑자기 방을 빼겠다고 보증금을 달라지 뭐야? 참나. 갑자기.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네? 뭐라고요? 나갔다고요? 집주인의 말을 듣고는 정말 다리에 스르르 힘이 풀려서 남편이 부축을 해줘야 했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1달치 월세를 차감해서라도 신우가 보증금을 받고선 나갔다는 전말이었습니다. 남편 또한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넋이 나가 있었어요. 저희는 망연자실했지만 그래도 기다려보자고 뜻을 모았죠. 설마 신우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아파트 계약 잔금일이 되도록 신우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끝끝내 저희를 저버린 것이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시어머님께도 들러봤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쇠약하신데 괜한 소식으로 건강이 악화되실까봐 내막을 전하지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친정에선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다 자기 동생 간수 못한 윤서방 잘못이라면서 저희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고 친언니들도 화를 주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가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돈은 저희 부부가 비단 열심으로 모은 것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이자 친정에서 애써 내어주신 목돈이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 돈들을 모아 입주하려던 아파트인데 모조리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남편과 죽도록 싸웠습니다.
매일 서로를 원망하며 나를 세우기 일쑤였어요. 어떻게 자기 동생한테 돈을 떼일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언제 내 동생한테 돈 안 주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을 했어? 뭘 했어? 따지고 보면 항상 걔 편에서 생각하고 배려해 준 건 당신 아니야? 그러니까 걔가 우리 등쳐먹을 마음을 먹은 거 아니야. 각자의 탓으로 돌리고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던 당시 나날들.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연스레 이혼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때 머리가 아프니까 몸도 너무 무거워졌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머리를 스치는 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임신 상태였어요. 병원에선 8주라 했습니다. 그 확인 사살을 받는데 웃음도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 정도로 너무 힘든 때였으니까요. 그래도 일단 남편에게 알리긴 알려야 했습니다. 그날도 일부러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조용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신 얘기를 듣고도 침묵만 지키던 남편은 겉옷과 지갑을 챙겨 밖으로 나가더니 한참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나서 돌아왔을 때 희미한 술 냄새가 맡아졌습니다. 잘 준비를 다 마쳐놓은 제 앞에 오더니 남편이 털썩 무릎을 꿇는 겁니다. 고개까지 푹 숙여선 얼마나 처연해 보이던지. 걔 찾는 건 찾는 거고 우린 우리대로 열심히 살아보자. 다시 어떻게든 해보자. 내가 해볼게. 열심히 살아보자. 그럼 어떻게든 돈은 모아지겠지. 그러더니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눈물을 참은 저 대신인지 아주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이 우는 것은 연애 기간 전부 포함해서 딱 2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아버님의 장례식장이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얼마나 눈물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이 목 놓아 우는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었구나. 그것을 느끼곤 남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날아간 아파트 꿈을 뒤로한 채 전세살이를 이어갔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힘들게 발품을 팔아서 구한 전세는 2년을 채우면 항상 쫓겨나듯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커가는 저희 아이를 보면서 이따금씩 신우를 원망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기는커녕 아예 인이 박혀버렸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 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원망으로 깊은 가슴앓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돈이 전부 사라진 것도 그렇지만 신의가 깨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쉬이 지워지지가 않더군요. 아무리 많은 일상으로 덧칠해도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연차에 맞춰서 아이를 맡기고 전 간만에 친정집을 가기로 한 저녁이었습니다. 버스가 신기하리만치 하나도 안 막혀서 예상보다 너무 일찍 서울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천천히 걷다 보니 서울역 정문 앞으로 노숙자들이 모여들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날이 저무니까 벌써 광장에서 노숙할 준비를 하나보다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후식과일 베란다에 있으니까 잊지 말라고 카톡도 보내고 친정집에다가 이제 기차 타러 간다고 짧게 통화도 하면서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노숙자 4명 정도가 둥그렇게 서서 가운데 낀 사람을 못살게 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알짱거리지 말랬지? 여긴 구역이 따로 있다고 몇 번을 말해. 절로 안 가? 아유, 기집애 한 명이 진짜 말귀를 못 알아쳐먹고. 아, 썩 꺼지라고. 한 번만 알짱거려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슬쩍 들려오는 내용으론 노숙하는 구역을 침범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한 명을 에워싸고 구타하는 상황인가 싶어서 신고할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서울역이다 보니 근처에 경찰이 혹시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걱정스런 참견으로 그쪽을 계속 힐끗하다가
저도 모르게 어? 소리를 냈습니다. 이상한 직감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홀린 듯이 다시 계단을 내려가서 그쪽으로 가보았습니다. 혹시라는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요. 다른 노숙자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있던 그 노숙자, 그 한 명의 노숙자는 바로 저의 신우였습니다. 전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행인이 오니까 노숙자들이 혀를 차면서 자리를 뜨더라고요. 힘없이 바닥에 앉은 모습을 내려다보며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냐며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갔습니다. 아가씨 맞죠? 저 아가씨 아닌데요? 제가 무슨 아가씨예요. 세상에, 맞잖아요. 윤명숙, 내 남편 윤명환의 동생 윤명숙 맞잖아. 멍하게 웅얼거리던 신우는 이름이 불리자 서서히 고개를 움직여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지 오랜만에 마주하는 그 얼굴에 전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신우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어요. 언니? 어떻게 여기서... 우선 일어나요. 이런 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감히 상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 압도당해 있었지만 전 다행히도 기차 시간을 간신히 떠올려냈어요. 남편에게 바로 알릴까 했지만 결심 한 가지를 하고 우선 매표소에서 티켓을 한 장 더 끊었습니다. 평일이라 옆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전 그렇게 친정으로 신우를 데려갔습니다. 당장 분노에 책망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왜 안 그러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100마디 말보다도 신우의 몰골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웬 거렁뱅이랑 왔냐며 당황하던 친정 식구들은 신우가 씻는 동안 제가 사정을 말하자 전부 기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의 몰골을 다들 보았기에 차마 험한 말은 삼켰습니다. 저의 신신당부도 있었고요. 말끔하게 씻은 신우를 보니 수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이 금세 보였습니다. 제가 알던 그 신우였죠. 자정이 다 돼가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부엌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 전 뜨끈한 밥과 국을 챙겨주었고 신우는 멀뚱히 그걸 바라보았어요. 일단 먹어요. 먹고 얘기해요. 그리고 저는 맥주 한 캔을 깠습니다. 제 말에 머뭇거리며 수저를 들다가 허겁지겁 밥을 먹던 신우는 당장에 허기가 채워지자 정신이 퍼뜩 들었는지 절 쳐다보며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 다 날렸어요. 전부 사기를 당해서 그대로 다 날렸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죽일년이에요. 제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연락도 못한 거예요? 신우는 대답 없이 울었습니다.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자기 사치를 위해 쓴 것이 아니란 것을요. 그런 거지 같은 몰골로 그것도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것이면 갈 때까지 간 상황이었으니까요. 돈을 날리고 차마 염치가 없어 저희 앞에 나타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길에서 아는 이 하나 없어 객사하더라도 자기가 책임지고 받아야 할 업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신우를 향한 깊디 깊은 원망은 아직 자리하고 있었지만 밤새 많은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윤서방에게 당장 안 알리면 자신이 나서겠다는 큰 친정엄마의 등살에 아침이 밝자마자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신우의 소식을 그대로 전했어요. 전 남편이 들끓는 분노로 난리를 치거나 노숙 얘기에 가슴 아파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알겠으니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알았으면 됐다고. 이제 죽을 때까지 안 보면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내심 놀라면서도 남편의 태도가 이해갔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신우는 받을 벌을 다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작 신우는 남편과 제가 죽으라면 그냥 죽겠다며 덤덤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전 도저히 그런 신우를 다시 밑바닥으로 내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훈이 태어났을 때 힘든 거 생각 안 해? 걔만 아니었으면 우리 그렇게 안 살았어, 여보. 우리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정훈이가 잘못 컸어? 아니잖아. 우리 사지 멀쩡하잖아. 아가씨가 우리한테 그 돈 안 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이라도 했었어? 아니잖아. 우리가 건네준 거잖아. 우리 손으로. 그리고 아가씨가 스스로 그 돈 날려먹었어? 사기친 놈이 나쁜 거란 거 알잖아. 사실은 당신도 그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저의 항변에 남편이 강경함을 잃고 머뭇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렇게까지 아가씨 구제에 힘썼는가 모를 일입니다. 남편 말대로 전 늘 신우 편에 서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친정 식구들의 눈총까지 받아가면서 결국엔 신우를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작은 옷방을 신우방으로 내어줬어요. 고마워요, 새언니. 뭐라 말해야 할지. 아니에요. 아가씨 편히 지내요. 언제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요. 죄인처럼 눈도 못 마주치는 신우에게 전 그리 말하고 방문을 닫아주었어요. 그날 밤 신우의 훌쩍거리는 소리는 다시금 제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 신우에게 아직 젊으니까 뭐라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그 한가닥 하던 똑똑한 아가씨를 생각하면 못할 것도 아니라고 의욕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집으로 데려오고 한 달을 안 채웠을 때 신우는 집 근처에서 단순 사무보조 일을 시작했어요. 기본급만 받는 직장이었으나 착실한 일상생활을 다시 하게 된 것으로도 큰일이었습니다.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이 회복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지만 신우가 활기를 찾은 건 저희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제 눈치를 보면서도 신우는 자기 조카가 너무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신우와의 동행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직 마음속에 앙금은 남아있었고 특히 남편은 가끔 힘들어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달래어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중간에서 저의 속도 타들어갈 때가 많았으나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포용하기로 한 이상 이것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우는 그 직장에서 딱 1년을 채우고 이직하였는데 외국계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사무보조 일을 하는 동안 자격증을 4개나 땄고 늘 자소서를 쓰는 연습에 삼매경이었는데 끝내 해내고야 말았죠. 게다가 신우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제 좋은 곳에 다니면 옷도 어느 수준은 맞춰 다녀야 된다고 하면서 쇼핑을 권했을 정도입니다. 신우는 제가 헌옷수거함이나 동네 무료 나눔에 내놓으려는 옷들 중에서 골라 입을 만큼 지독히 알뜰했습니다. 옷이 너무 해졌는데 그래도 살 건 사 입어요. 아니에요. 어차피 일만 하고 나갈 데도 없는데 사 입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악바리처럼 굴더니 신우는 저희가 빌려줬던 금액의 상당 부분을 갚았어요. 어엿한 사회인이자 소중한 가족의 일원인 신우의 존재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신우가 이제 나가 살겠다고 독립을 준비하겠다 했을 때 내심 서운한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에 놀라기도 했지요. 그만큼 함께 사는 것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었으니까요. 원체 머리가 좋은 신우는 자기 조카가 물어보는 공부에 대답을 못 해주는 것이 없었고 남편이 승진 문제로 회사에서 계속 힘든 일이 생겨났던 시기에는 현실적인 조언으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취방을 구했다며 저희에게 보고를 하던 날 신우는 어려운 얘기 또한 함께 꺼냈습니다. 자신에게
한 번에 신용을 더 줄 수 있냐는 얘기였습니다. 저희로부터 빌려갔던 돈의 나머지를 당장 갚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신우가 회사 일 이외에 자꾸 뭔가를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보였던지라 전 그 이유가 아주 궁금한 사람으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이요? 아니, 또? 남편과 저는 난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도 사업 아이템 관련으로 잘못된 사람과 엮여 돈을 잃은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지금 직장은 연봉도 높았기 때문에 굳이 박차고 나온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망설이는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 먼저 반대했습니다. 겨우 찾은 제자리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왜 다시 져버리는 거야? 이거 아주 바보 같은 짓이야. 응? 다시 생각해보자. 남편은 사업에 모든 돈을 투자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그런 남편을 만류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굳은 심지가 엿보이는 신우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왠지 그리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해보고 싶은 거 해봐요. 한번 살다 가는 인생 마음껏 해봐요. 저의 말을 듣자마자 신우는 애써 울음을 삼켰어요. 젖은 눈으로 저희를 보면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약속했지요. 남편은 못마땅한 기색이었지만 제가 워낙 단호하게 나오는 것에 더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위 대박이라는 걸 터뜨렸습니다.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투자금을 전부 회수했으니 가히 대박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죠. 저희 부부는 신우로부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날아갈 듯이 기뻐했습니다. 신우가 진정으로 제도약을 이룬 것에 가슴이 다 벅찼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소식으로 취해 있던 때 저희 집에 정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못된 소식인가 의심하기도 했지만 당첨이 맞았습니다. 정확히 맞다는 것을 확인했던 그날 새 식구가 얼싸안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로또 당첨자의 기분을 그렇게나마 느껴보는 것 같았어요. 신우는 일이 너무 바쁘다며 이런 경사에 얼굴 보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사업장이 점차 잘 풀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저희는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입주 당일이 돼서야 제대로 실감이 났어요. 머나먼 길을 돌아 이렇게 풀리는구나 싶어서 자꾸 미소가 지어졌네요. 학군도 좋은 동네라서 더욱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집, 바로 저희가 꿈꾸던 아파트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신우랑 안부차 카톡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붙이겠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돈이요? 다음날 저녁 남편이랑 둘이 함께 계좌를 확인해 보니 신우가 정말로 돈을 입금해 놨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둘 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에 공이 몇 개인지 한참을 봤습니다. 머리로는 금방 이해했으면서도 자꾸만 세어봤습니다. 확실히 6억이었습니다. 신우가 저희에게 보낸 돈은 무려 6억이었습니다. 저희는 진짜 그 순간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남편이 나서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돈이야? 이렇게 큰 액수를 갑자기 왜 보낸 거야?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번 돈을 몽땅 다 보냈어요. 뭐? 그러자 저희 부부는 잠깐 숙연해졌었네요. 어떻게 그런 돈을 받냐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신우한테 이럴 거 없다고 말하는 동안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참느라 혼났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많은 상념이 드는지 자꾸만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있더라고요. 신우한테 빌려준 돈은 사실상 이미 저희가 다 받은 셈인데 이렇게 거액을 또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신우의 다음 말에 벙찌고 말았습니다. 언니, 아직 이자는 안 받으셨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갑자기 웃음이 났습니다. 이자라니. 전혀 생각도 못 해본 영역이었어요. 남편이 절대 못 받는다고 말을 하니까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조카 정훈이 몫으로라도 받아달라고요. 정훈이가 앞으로 성인이 되고 직업도 갖고 결혼까지 할 동안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전 결국 눈물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신우는 자기가 진정으로 돈을 버는 건 지금부터라며 이제부터 더 열심히 벌 거니까 그 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해줬어요.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네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과감한 사업으로 대박을 터뜨린 신우가 대견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멋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지나온 과정들이 이제는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날 남편과 침대에 누워 많은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자는 게 늦어졌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네요. 오히려 가슴이 벅찰 만큼 행복한 밤이었어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을, 덮을 수 없는 원망을 전부 다 따뜻하게 감싸겠다고 마음먹은 것. 제가 한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행운들이 줄지어 따라왔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용서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전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철학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 표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쥐구멍에 벼뜨는 방법도 정말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 같네요. 사람 간의 기본 예의 중 아무리 말을 거칠게 하고 상대를 상처 입힐지언정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그런 것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금단의 구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는 늘 조심하고 있고 피해가는 편인데 이상하게 제2의 가족으로 만난 시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살다 살다 이렇게 막대 먹은 사람들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본래 저와 남편은 직장 동기로 만났고 둘이 각자 먼 지역에 살다 보니 장거리 연애하는 것에 꽤 지쳐 있었어요. 사실 결혼을 서두른 나이는 아니었지만 매번 장거리 운전을 한다면서 남편이 결혼을 얘기하기에 저도 어차피 할 거면 이 사람이었으니 그냥 그 흐름에 맞춰주기로 했어요. 평소 연애를 할 때에도 둘이 각각 가족들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남편이나 저나 둘 다 같은 또래의 여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공통점도 있고 해서 서로들 잘 챙겨줬었답니다. 저와 남편이야 서로의 여동생들 얼굴을 알고 있었지만 이둘끼리 정식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은 상견례 때의 일이었어요. 전 그래도 나름 저쪽 여동생과 친해졌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처제와 안면이 있었으니 한결 더 이 어려운 상견례 자리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부모님들과의 어색한 관계만 좀 정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저는 전혀 의식도 못했고 신경도 못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모든 긴장이 쭉 풀려서 물을 마시고 있는 저에게 여동생이 말을 걸더라고요. 언니, 저기 오늘 많이 피곤했지? 이렇게 새삼스레 말을 걸길래 그냥 저는 저대로 당연히 피곤하지 않겠냐. 결혼 준비 힘들단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동생의 표정이 뭔가 이상한 것이 더 할 말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 뭐 할 말 있어? 언니, 그게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말이야. 동생이 자꾸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저를 잘 쳐다보지도 못하는 걸 보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언니, 그 형부 여동생이란 사람 말이야. 아, 유진이? 맞아. 너랑 동갑이래. 이제 너도 처음 얼굴 봤겠다. 네 또래야. 신기하지? 근데 동생은 그 말을 듣고 전혀 웃지 않았고 무척 복잡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뭔가 자꾸 주저하면서 말을 꺼내는데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전 계속 동생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나 그 사람, 그니까 정유진 알아. 나 중학교 때 동창이야, 언니. 뭐라고? 동창? 어떻게? 생각해보니 제가 고등학생이고 동생이 중학생일 무렵 한 번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전학을 왔던 게 떠올랐어요.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그 학교 근처가 아니긴 하지만 거기도 중간에 이사를 갔다거나 했다면 그 학교를 다녔을 확률이 있긴 한 거니까요. 근데 동창이라면서 말을 하는 동생의 표정이 갈수록 조명이 꺼진 듯 어두웠고 물어보는 저도 예감이 썩 좋지 않아서 누구 하나 먼저 말을 하라고 재촉하기가 어렵더군요. 이윽고 아주 늦게 말을 떼가며 얘기를 이어가던 동생의 얘기는 꽤 충격적이었어요. 저에게도 그렇게 사근거리면서 말을 편하게 하고 잘해주던 남편의 여동생. 아가씨는 예전에 제 동생에게 꽤 삐딱하고 못된 친구였던 것 같더군요. 아니 친구도 아니었고 그저 같은 반이면서도 은근히 따돌림을 주도하던 애였다는 거예요. 걔 나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걔 얼굴 확실히 기억해. 그날 보니까 얼굴 손 좀 댄 것 같던데. 그래도 그 인상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심지어 이름도 똑같고 나랑 동갑이면 말 다 한 거지 뭐. 진짜 깜짝 놀랐어. 동생 말로는 아가씨가 제 동생을 못 알아본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나니 어찌나 기분이 가라앉고 처지던지. 남편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 집에 가서 어울려 지낼 때에도 분위기만 좋았었는데 이게 뭔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서 동생이 말을 했어요. 아니 뭐 솔직히 언니 나는 형부를 계속 겪어왔으니까 형부가 언니한테 좋은 사람인 건 알겠어. 그래서 너무 놀란 거야. 정유진이 형부같이 괜찮은 사람의 동생이라니까. 그래도 뭐 나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아 언니. 어차피 나랑 걔랑 마주칠 일이 앞으로 뭐가 있어. 날 따돌리긴 했지만 찝찝하긴 해도 언니랑은 상관이 없는 거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별일이 아니야.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 믿을 수가 없네. 근데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요. 사실 제가 시댁 가서 살 것도 아니고 아가씨랑 살면서 마주칠 일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렇게 연으로 이어진다는 게 영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동생 말 맞다나 내 예비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만나는 내내 나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고 잘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상견례까지 다 마치고 이걸 갑자기 뒤집자니 도저히 쉬운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와중에 동생은 계속 그냥 아는 척하지 말라고 자기만 알고 말면 되고 이제 결혼식 이후로는 볼 일이 없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도 또 물밀듯 들어오는 바쁜 결혼 절차 준비와 회사 문제로 인해서 깊이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결혼하고 신혼집에 들어와서 짐을 정리하게 되었고 이제서 좀 주변을 볼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마음이 편해야 잠이 잘 오지 안 그러면 그게 해결될 때까지 도통 잠에 못 드는 편인데 결혼해서 모든 게 정돈되고 나니 이게 되게 신경 쓰이는 거 있죠. 이걸 남편한테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도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참았어요. 왜냐면 남편은 아가씨를 맨날 구박하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자기 여동생한테 아주 끔찍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동생 생일이라 이런 비싼 지갑 사주는 거야? 아가씨가 엄청 좋아하겠네. 아휴, 동생이라 그런가 얄밉다가도 자꾸 챙겨주게 된다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아가씨가 한때 내 동생을 괴롭히는 무리 중 하나였다는 게 생각나서 마음 한쪽이 자꾸 쓰라려왔고요. 사실 이때까지 와서 고민할 게 아닌데 알 거면 진즉 연애 초반부터 알았어야 답인 건데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별 수가 없으니
일단은 동생 말대로 어차피 둘이 접촉할 일도 없고 시간이 10년이나 지났기에 그냥 덮을 수 있으면 덮고 지나가 보기로 했는데요. 남편은 되게 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얼른 임신을 했으면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바라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직장 일도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 임신 쪽에 신경을 쓸 새가 없었어요. 너무 피곤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던 차에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시댁에서 모여 과일이라도 먹자고 부르시기에 솔직히 별로 안 내키긴 했지만 남편과 들리게 되었답니다. 결혼해서 신혼여행 다녀오고 인사도 각 집마다 드린 이후 처음으로 가는 것이었기에 아직도 여전히 어색하긴 했어요. 아가씨와는 그래도 안면을 트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아가씨 얼굴만 보면 동생 생각이 나서 그리 편히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 같이 앉아서 과일을 먹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결혼식 때 얘기를 꺼내면서 말을 하더군요. 아 참, 자기야, 그날 부케 받은 게 처제 친구랬나? 결혼을 일찍 하나 봐? 제가 이때 부케를 여동생의 친구에게 줬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 당장 결혼 계획이 있는 애들이 없었어요. 남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 응, 일찍 결혼을 한다더라고. 그래서 그쪽에 줬지. 우리 처제도 참 예쁜데. 좋은 남자 만나야 할 텐데 말이야. 자기 닮아서 그런지 처제 인물이 참 좋은 것 같아. 남편이야 워낙에 제 여동생에게 잘해주고 예쁘게 봐왔으니 전 저렇게 해주는 말이 고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때 아가씨가 한마디를 하더군요. 음, 근데 언니, 저 언니네 동생? 사돈처녀분? 이렇게 불러야 하는 거죠? 그분 뭔가 낯이 익는데 혹시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이때부터 전 약간 긴장되면서 괜히 침을 꼴깍 삼키게 되더라고요. 일단 둘이 고등학교는 달랐기에 제가 학교 이름을 답하자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요. 그럼 중학교는 언제 나왔냐고 또 묻지 뭐예요? 생각이 안 나는 척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가씨는 아무래도 낯이 익다며 분명히 중학교라도 같을 거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결국 저는 사실대로 말했고 아가씨는 그때 눈이 엄청나게 커지더니 말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기만 하더군요. 그러자 옆에서 어머니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 아는 사이 맞아? 같은 학교라도 나온 거야? 아이, 그게 진짜 맞네. 김혜정 맞는 거죠? 말을 흐리면서도 스스로 확신하며 혼잣말을 하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힘주어서 답하게 되더군요. 네, 맞아요, 아가씨. 제 동생 이름 김혜정이에요. 그랬더니 약간 생각이 많은 얼굴로 혼자 표정이 복잡한데 여기서 내가 그 얘기들을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일단은 그냥 모르는 척 싹 철판을 깔게 되었어요. 제 동생도 낯이 익은 것 같다곤 하던데 진짜 둘이 동성 맞았구나. 다음에 한번 보면 얘기해줘야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신기하다며 어찌 그렇게 인연이 되었냐고 하시더군요. 진짜 어머니 말 맞다나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가씨는 자기 볼 일이 있다면서 그 길로 방에 들어가 버렸고 남편과 어머니는 계속 수다를 떨고 있는 와중에 저 역시도 머리가 복잡해져서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당시 상황을 보자면 제 여동생은 대학 때 해외로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이후로도 공부에만 꾸준히 매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하기도 뭐하지만 앞서 남편도 얘기했듯이 얼굴도 꽤 예쁘장한 편이에요. 그러고 직장도 잘 들어가서 그런지 눈여겨보는 남자들도 많고 솔직히 전혀 걱정이 안 되는 타입이긴 해요. 반면에 우리 아가씨는 저야 남편의 여동생으로서 그냥 좋게 생각한 것이지 객관적으로는 상황이 좋진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를 중퇴했다가 실업계에 가서 다시 학교를 다니다 졸업했고 전문대를 갔다가 졸업해서 적당한 곳에 아직도 취직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런 와중에 부모님께 여전히 용돈을 타쓰고 있는 터라 남편이 아주 고민이 많았던 그런 여동생이었고요.
그래도 어쨌든 가족이니 애틋하다고 했고 저도 어디까지나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동생의 일이었으니 연애 때에는 이것저것 많이 챙겨다 주고 잘해줬었어요.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어디 네일샵도 끊어주고 피부샵도 한번 끊어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사이가 제법 좋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어찌되었건 전 모르는 척하고 있긴 했었지만 제 동생의 정체를 알고 난 뒤부터 아가씨는 어쩐지 서먹하게 거리를 두더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기도 어디까지나 찔리는 게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보곤 언니 언니 하면서 결혼하면 둘이서 더 친하게 여기저기 다니고 오빠 흉도 보자고 할 땐 언제고 연락을 아예 완전히 끊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에 어쩌다가 일이 있어서 들려도 저를 보면 그냥 인사만 하고 휙 하고 사라지고 집을 아예 비워버리고 안 들어오더군요. 아무래도 절 보기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상했던 건 이후로 어머니의 태도도 좀 달라지신 겁니다. 엄마랑 딸 사이니 당연히 그런 얘기를 뭐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좀 그래요. 딸이 아무리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했겠다지만 그래도 엄연히 딸이 사돈처녀를 괴롭혔던 입장에 있는 건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건지 괜히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키고 싶으신 건지 생전 묻지도 않던 제 동생 안부를 대뜸 물어보시는 거 있죠. 저기 뭐야 사돈처녀는 잘 지내니?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직장 다닌다며? 어디 뭐 여기 작은 회사 다니나? 작은 회사요? 아닌데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이에요. 제 동생이 좀 똑똑해서요. 아, 그래? 질문부터 자기 딸이 맨날 집에 있는 백수라 그런 건지 아예 남의 직장도 당연히 변변찮을 것으로 깎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도 뭐 완전 정색하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대강 잘라서 대답을 했어요. 이름만 말해도 아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어머니가 표정 관리를 잘 못하시는 건지 되게 이글이글거리는 표정으로 입이 왕창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의외구나. 어쨌든 알겠다. 이쯤 되니까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자기 딸이랑 사돈처녀가 또래라는 걸 우연히 알았고 동창인 것까지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괜히 궁금해서 물어본 건지 아니면 본인 딸로부터 자초지종을 다 듣고서 괜히 떠보고 싶은 건지 말이에요. 그래도 딴에 본인 딸이 좀 따돌렸고 당시 어수룩해 보이고 아무런 대꾸도 못하던 애를 무시했었다고 생각하니 지금도 여전히 뭔가 한심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현재 근황도 저렇게 무시하듯 말하나 싶기도 했어요. 지금 잘만 살고 있다. 너나 할 거 없이 다들 며느리감으로 보고 탐낸다고들 말했더니 어머니는 그 답도 묘하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런 말 다 그냥들 하는 거지 뭐. 듣기 좋으라고들 하는 거야. 정작 진짜 며느리로 데려갈 거면 그런 말은 안 해. 우리 유진이도 봐라. 제가 지금 직장만 안 다녀서 그렇지 그것만 확실하면 데려가겠다고 공수표 던지는 아줌마들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또 얼마 전에 뭐래더라? 직장 안 다녀도 된다고 그냥 바로 자기 집으로 시집 오라고 하는 여편네들이 아주 많아. 딱 봐도 유진이가 야무지게 생겼잖아. 듣자하니 둘이 동창이었다면서. 사돈처녀는 공부만 애지간히 했었나 보네. 네? 공부하는 게 뭐 흠인가요? 제 동생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도 많았어요. 뭐 그랬겠지. 그냥 하는 말이야. 그냥 하는 말.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 드디어 이쯤에서 본론이 나오더라고요. 은근히 어머니 말에 자꾸 제 동생을 누르고 무시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이때부터 좀 힘이 들어가더군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저보고 엄마가 그냥 한 말인 것 같다면서 별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자꾸 별거 아닌 것처럼 말을 하길래 저 혼자만 고민할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대강의 사정을 말했어요. 사실 중학교 시절에 아가씨가 무리를 지어서 내 여동생을 따돌린 적이 있대. 어떤 날은 가방을 그대로 쓰레기장에 버려서
동생이 못 찾고 울면서 밤에 집에 들어왔던 적도 있어. 난 그걸 다 알고 있었고, 당신에게 이런 자세한 사정까지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하는 거야. 당신도 알고 있으라고. 남편이 자꾸 믿지 않으려고 하길래 저도 시시콜콜 다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어머니께서 더는 제 동생에 대해 관심 갖지 않으시고 말을 안 꺼내셨으면 싶어서 한 얘기였거든요. 뭔가 눈치챈 양 그렇게 은근히 저를 떠보면서 제 동생을 깎아내리는 투에 말만 안 하셨어도 아가씨와 저만의 아는 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어머니도 아셨다고 치자고요. 근데 본인 딸이 뭘 잘했다고 대체 뭘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싶어서 내 동생을 자기 딸이랑 비교해가면서 무시하냐는 거예요.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의 말입니다. 아니 정말이야? 내 동생이? 아휴 너무 미안하네. 뭘 해야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정말 면목이 없다. 걔가 중학교 때 까불거리며 다니긴 했어도 남한테 피해를 줄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이때 남편은 꽤 충격을 받았는지 이 일에 대해서 어머니께 대강 전했나 봅니다. 남편도 아마 제 뜻에 맞게 가급적이면 그 화제는 꺼내지 말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후에 어머니께서 저를 또 부르시는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야근하는 날이었는데 그냥 저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갔어요. 들어가서 평범하게 저녁을 준비하고 집에는 저와 어머니밖에 없어서 그냥 다른 식구들을 기다리며 앉아 있었는데요.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말을 하셨을 어머니가 영 말이 없으시더군요. 저 역시도 어색하긴 했으나 저도 저번에 앙금이 좀 있기도 하고 더 이상 말을 잇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기어이 어머니가 입을 먼저 여시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태준이한테 내가 대강 얘기를 들었는데 사돈처녀가 우리 유진이랑 옛날에 뭔 일이 좀 있었다면서? 근데 혜미 너는 뭐하러 그런 말을 굳이 하는 거야?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네? 뭐라고요? 저도 이땐 황당해서 말이 속사포 터지듯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뭐 별다른 말을 했나요? 아가씨가 먼저 기억하고 말을 하시길래 맞다고 했을 뿐이고 솔직히 어머니도 아가씨에게 들으셨는지 며칠 전에 저한테 제 동생 얘기 물어보실 때도 전혀 모르시는 어투는 아니던데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다 아는 거 남편에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인가요? 어머니도 이때 제대로 전곡을 찔리신 건지 움찔하시더니 저한테 밀린다고 생각하신 건지 자기 딸을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건지 그냥 있는 대로 말을 막 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뭐? 예, 그래서 뭐?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막말로 말이 나와서 말이지. 뭐 사돈처녀가 어디 회사를 다녀? 어휴, 뭘 그렇게 세상 잘난 척 말을 해대는데. 그래봤자 우리 유진이가 지금 회사만 안 다녀서 그렇지 진작 뭘 했음 더 잘됐을 애였어. 10년도 더 지난 옛날 얘기를 갖고 와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가정 안에 그걸 끌어들여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분수껏 잘 처신했으면 왜 애들이 우습게 보겠어? 무시당할 만한 짓을 했으니까 무시를 당했겠지. 그날 보니까 어지간히 화장도 요란하게 하고 와가지고는 결혼식을 온 건지 술집 접대를 나온 건지 원 나이 먹고도 그 모양으로 하고 다니는데 어릴 땐 오죽했겠어? 진짜 구구절절히 제 동생을 무시하고 짓밟는 말을 서슴없이 해대시는데 전 아가씨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비난의 말을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막말을 하시니 참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나랑 내 동생이 어지간히 우습게 보이나. 어머니가 이딴 식으로 대처하니 아가씨도 중학교 때 내 동생을 그 모양으로 무시했겠지 싶어서 분노가 주체가 안 되더군요. 제가 평소 이런 말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 아닌데 내 동생 그 당시 울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동생을 떠올리니
화가 치밀어서 미친 듯이 폭주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말 다 하셨어요? 뭐요? 술집 접대요? 제 동생이 술집 여자 같단 말이에요, 지금? 결혼식에 온 사돈처녀를 가지고 그따위로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남의 귀한 동생 갖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럼 아가씨는 무슨 미아리 텍사스에서 일하는 여자예요? 그날 눈 시커멓게 하고 손바닥만한 치마 입고 와서 어른들이 얼마나 욕했는데 그걸 아시면서도 지금 제 동생한테 그딴 소리 해대시는 거예요? 저도 이때 진짜 앞뒤 없이 들이받긴 했지만 어머닌 자기가 한 말은 싹 잊어버리고 제가 한 말에만 꽂혀서 어디서 그렇게 피해의식이 생기셨는지 바로 저에게 보복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어머닌 그 길로 제 머리를 잡아서 쥐 흔들어대면서 온갖 욕을 저한테 퍼부으며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눈에 핏대를 세우시더군요. 저를 이렇게 험하게 다루면서 막말을 하는 걸 보니 약한 애들 괴롭히던 아가씨의 그 피가 어디서 왔는지 뻔하게 보였어요. 맘 같아선 저도 똑같이 잡아서 뭐라도 하고 싶었지만 머리카락이 우수수 뽑혀 나왔어도 똑같이 할 수는 없어 어떻게든 뿌리치고 그냥 그 길로 나와버렸어요. 이후로 걸어 나오는데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뺨까지 얻어맞은 내 얼굴을 보니 참 답이 안 나오더군요. 망가진 머리를 다시 스르륵 쓸어 올리는데 머리카락이 몇 가닥씩 같이 걸려 빠져나오는 걸 보니 그저 한숨만 나왔어요.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해대서 욕을 퍼부어대시는데 나가는 길 입구에서 아버님과 남편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니, 당신 몰골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넘어지기라도 한 거야? 얼굴 좀 봐봐. 정말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온 힘이 빠져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고 놀란 아버님과 남편은 왜 그러냐며 계속 재차 상황을 물었어요. 겨우 현관 계단에 앉아서 전 자초지종을 말씀드렸고 상황이 이렇고 저러하니 난 이제 더 이상 어머니 얼굴도 볼 수 없을 것 같고 아가씨도 이제 불편하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자신이 없다고 하며 그렇게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오는데 됐다고 혼자 갈 수 있다고 그냥 마다하고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서러워서 어디에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좀 있다가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니 저를 일으키더군요. 그냥 다 꼴도 보기 싫으니 좀 냅두라고 했는데 남편이 뒤쪽에 아버님이 와 계시다면서 잠깐만 나와보라는 거예요. 아버님과는 여지껏 별도의 접촉이 없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쨌건 괜히 무섭기도 했고 그냥 마주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일어나자고 권유하는 남편의 얼굴이 어쩐지 조금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진 않았기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가, 이야기 다 들었다. 나도 몰랐던 이야기라 듣는 내내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었구나. 더군다나 사돈처녀는 그 시절에 더 어린애였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니. 정말 내가 면목이 다 없고 대신 사과를 하고 싶구나.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탓이다. 일단은 우리 애한테 말해서 사돈처녀한테 다시 사과하게 만드마. 그리고 네 시어머니도 다신 같은 화제 못 꺼내게 만드마. 정말 미안하다. 저도 이때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프고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은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미안하다며 아버님께서 저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좀 너그러이 마음을 써줄 수 있겠냐고 하시더군요. 사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걸 바라진 않았던 데다가 아버님이랑 가뜩이나 어색하고 어려운데 저한테 저렇게 머리 숙여서 미안하다고 하시고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못하고 있으니 참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그냥 아버님께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가씨에게도 꽤 뭐라고 하셨던 모양인 건지 제 동생을 만나서 뭐 말을 하겠다고 하나 봐요. 하지만 동생은 만나고 싶지 않다.
이후로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냥 그건 넘기게 되었고요. 단지 어머님만은 정말로 저에게 어떤 연락도 해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전 어머니한테 사과도 뭣도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얼굴을 그냥 안 보고 싶을 뿐이에요. 남편은 앞머리 쪽이 숭숭 날리는 형태가 된 제 모습을 보더니 할 말이 없다며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고 자기가 여러모로 면목이 없다며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데요. 일단 상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자다가 깨서 울컥하기도 하고 우리 가족들은 이런 상황까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우라가 치밀고 답답하기도 해요. 아버님도 저리 사과하셨고 어머니도 제 곁에 얼씬도 안 하고 연락도 일치 안 하시고 남편도 종일 제 눈치만 보면서 지내고 있으니 그냥 제가 참고 지내는 게 맞는 거겠죠?